우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써 모른 척 덮어두거나 아니면 그 텅 빈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 방에 앉아 책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제 마음의 조각들이 대체 어떤 모양인지 책 속에서 찬찬히 주워 담아 보기 위해서요.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윤집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별을 했습니다. 제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을 잃고 나니 제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홀로 힘든 시간을 버텨냈고 버텨내던 시간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제가 워낙 관계 속에서 늘 진심을 다하는 사람인지라 마음의 크기를 조절해서 적당히 사랑하는 건 아무래도 제겐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만큼은 잃지 않는 윤집중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연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전해질까요?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누군가는 죽도록 사랑했지만 결국 떠나고,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펼쳐볼 이 책의 주인공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한 사람. 그리고 끝내 놓지 못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안 될 걸 알면서도 그 사람 하나만 보고 자기 자신마저 철저하게 지워버렸던 바보 같은 남자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첫 이야기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로도 참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지 소설을 읽으면서도 계속 디카프리오의 그 애틋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소설 속 매력적인 개츠비를 정말 제대로 표현해준 영화니까 훗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설의 첫 장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말부터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네요. 화자인 닉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조용히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1장. 지금보다 훨씬 여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내 마음에 오르도록 남을 충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온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한 뒤로 나는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평가를 뒤로 미루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재밌게도 그 버릇 덕분에 참으로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는
다가와서 자신만의 은밀한 슬픔과 비밀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고백이라는 건 대부분 어딘가에서 빌려온 듯 뻔하고 허술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 관대함을 은근하게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결국 그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가을 모든 것에 지쳐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제복을 입은 것처럼 꼿꼿하고 도덕적이길 바랬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감정의 소모를 겪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한 사람, 개츠비만 빼고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모든 것을 대변하던 남자, 개츠비. 하지만 그에게는 삶의 가능성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마치 거대한 지진계와도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희망에 대한 독보적인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개츠비는 옳았습니다. 내가 잠시나마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건 개츠비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개츠비를 갉아먹은 것들, 그의 찬란했던 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그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참, 판단을 유보한다는 게 말은 쉽지 속으로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눠보면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저도 조금 더 어린 시절이었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실수는 어릴수록 더 자주, 더 많이 하니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결국 나이가 적은 시절의 그 길을 먼저 지나왔다는 뜻이겠죠. 그 외롭고 서툰 길을 지나오며 나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성장해 왔는가. 문득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결국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아무리 친하다고 가깝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마주하면 참 낯설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우정이나 사랑,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관계들이 허무하게 변해가는 걸 참 많이 경험했네요. 역시 사람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말은 제 오랜 생각과도 참 많이 닮아있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겠죠? 자, 그럼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화자인 닉도 결국 고향을 떠나 동부로 도망치듯 이사를 오게 됩니다.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우아한 이스트 에그와 개츠비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 모여 사는 웨스트 에그,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이 두 지역의 풍경을 아주 담담하게 비교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저 사는 동네 모습을 묘사했을 뿐인데 섞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은근하게 깔려 있어서 참 묘하게 씁쓸해지더라고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내가 북미에서 가장 기이한 지형을 가진 동네에 자리를 잡은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조금 떨어진 그 바다에는 마치 거대한 달걀처럼 생긴 두 개의 커다란 섬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두 섬은 겉보기엔 똑같이 생겨서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 헷갈릴 정도였지만 사실 모양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른 세계였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동네인 웨스트에그에 살았습니다. 내 집은 롱아일랜드 해협 끝자락에 자리한 한 달에 $80짜리 볼품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양옆으로는 어마어마한 대저택 두 채가 버티고 서 있었죠. 특히 오른편에 있는 집은 노르망디의 시청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거대했고 수영장과 끝없는 잔디밭을 품고 있는 개츠비의 저택이었습니다. 나의 초라한 오두막은 백만장자들의 영토 사이에 낀 눈엣 가시 같았지만 덕분에 나는 바다와 이웃집의 화려한 정원을 훔쳐보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 이스트 에그에는 상류사회의 하얀 저택들이 마치 궁전처럼 번쩍이고 있었죠. 그해 여름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저택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눈부셨습니다. 해변에서부터 시작된 붉은색과 흰색의 거대한 집, 불타는 듯한 정원을 지나 집의 벽면을 타고 오르는 밝은 덩굴들, 그리고 황금빛으로 반사되는 프랑스식 창문 앞에는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이 두 다리를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 오만하고 당당한 자세로 말입니다. 참 저렇게 하얗고 눈부신 궁전에 살면 마냥 행복할까요? 뭐 그렇죠. 솔직히 행복할 겁니다. 개츠비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여자 데이지가 바로 저 우아한 동네 이스트에그에 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화려한 저택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우아하게 밥을 먹어야 하는 데이지의 속마음은 그 화려한 만큼이나 철저하게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자신의 어린 딸을 보면서 툭 내뱉는 입씁쓸한 고백이 어쩌면 껍데기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사는 지금 우리 모습 같기도 해서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 서글픈 고백 들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도중 저택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고 만찬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톰에게 뉴욕의 내연녀가 걸어온 전화였죠. 식탁에 앉은 모두가 그 숨막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데이지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장 명랑한 목소리로 잔디밭에 새가 어쩌고 하며 낭만적인 척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위태로운 가시개 식사가 끝나고 어스름이 깔린 베란다에 나와서야 데이지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듯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 지독하게 냉소적이 돼버렸지. 그녀는 딸을 낳았을 때 남편이 곁에 없었다는 걸 깨닫고 버림받은 기분 속에서 고개를 돌려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커서 바보가 되면 좋겠어. 여자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예쁘장한 바보가 되는 게 제일 속 편한 일이니까. 데이지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특유의 경멸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조하듯 웃었습니다. 난 세상 모든 것을 가봤고 볼 건 다 봤고 모든 걸 다 해봤어. 오, 맙소사. 난 참으로 닳고 닳아버린 여자라고. 세상 불어둘 것 없어 보이던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은 사실 텅 빈 껍데기뿐인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보가 차라리 낫다는 그 체념, 참 마음이 무겁죠. 아름답고 비싼 저택에 살면 뭐하나요? 삶은, 아니 속은 텅 비어 공허하기만 한데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면 인생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나요? 결국 데이지는 그 흔하고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네요. 저는 데이지가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도 내가 행복한 건가? 내가 즐거운 건가? 내가 이 사랑을 사랑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 그런 경험 없으셨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공허한지. 화려한 저택에 사는 데이지가 얼마나 슬픈 인생을 견디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장의 마지막에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설명하는 아주 강렬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두운 밤, 개츠비가 홀로 서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초록색 불빛을 향해 두 팔을 뻗고 있는 뒷모습. 남들이 보기엔 그저 선착장의 불빛일 뿐인데 개츠비한테는 그게 평생을 바친 간절한 꿈이자 희망이었던 겁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희망에 기대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저에게는 밤새워 지어내던 그 사람의 사진첩이,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그의 새로운 일상이 도저히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눈을 떼지 못했던 저만의 잔인한 불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장의 마지막 개츠비의 그 쓸쓸하고도 아련한 뒷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름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풀벌레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옆집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은빛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바로 개츠비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다 나는 이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이고 싶어 보였거든요. 개츠비는 캄캄한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는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잘게 몸을 떨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가 보았지만 그곳엔 그저 바다 건너편 부두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깜빡이는 조그만 초록색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개츠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거운 밤의 정막 속에서 나는 또다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참, 그 뒷모습이 남일 같진 않네요. 소중했던 관계의 마지막을 뒤로하고 혼자 남겨진 밤, 이별 후에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감내하는 일은 참 외롭고 쓸쓸한 일이더라고요. 일장의 마지막 장면처럼 밤바다 건너편의 초록색 불빛을 향해 간절하게 두 손을 뻗고 있던 그 외로운 개츠비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네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찰나처럼 스쳐간 개츠비의 그 쓸쓸한 뒷모습은 오늘 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물론 아직 미익은 모르겠죠. 개츠비의 몸짓이 무엇을 향하는 건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욕심내고 있는 건지, 그가 뻗은 손끝에 초록색 불빛이 나타내는 모습은 내일을 살게 하는 희망인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처절한 허성일까요? 오늘 하루 사람에게 지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공허하셨던 분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반짝이는 초록색 불빛 하나쯤은 조용히 품고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츠비의 첫 장을 함께 넘겨봤습니다. 다음 제2장에서는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인물들의 서툰 상처와 민낯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은 니게 아버지 말씀처럼 나를 향한, 또 지나간 인연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는 잠시 내려놓고 고요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윤집중이었습니다.